순자 씨가 무릎까지 꿇으며 울먹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다가갔어요. 어머니, 아니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모녀의 첫 포옹이었어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절이 코앞인데 시어머니 순자 씨와 또 부딪혔거든요. 이번엔 정말 사소한 일이었죠. 지연아, 이 배추 좀 봐. 이게 김치 담글 만한 배추니? 순자 씨가 마트에서 사온 배추를 들춰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분명히 크고 단단한 걸로 골라왔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직접 보고 골라온 건데요.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며느리가 뭘 알겠어. 이런 거 보는 눈이 어디 하루아침에 생기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작은 일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벌써 다른 배추를 찾아 냉장고를 뒤지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을 벗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결혼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아직도 이런 일로 상처받는 제가 한심했어요. 그냥 며느리니까 참자. 참으면 되는 거야. 속으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마음이 힘들면 떠오르는 자장가가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저에게는 몇 안 되는 따뜻한 기억 중 하나였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달이라는 자장가였어요. 보육원 김아주머니가 자주 불러주시던 노래였죠. 제가 잠투정이 심할 때마다 이 노래를 들려주시곤 했거든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노래를 부르니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어릴 때 김아주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그분만이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부엌에서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이것 좀 와서 봐. 이 양념이 맞나? 저는 빠르게 자장가를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명절 준비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정말 버거웠어요. 부엌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참자, 그냥 참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친정이 있는 다른 며느리들은 어떨까? 명절 때 친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김치 양념을 젓가락으로 찍어 맛보고 계셨습니다. 고춧가루며 마늘이며 정성스럽게 버무려 놓은 양념이 빨갛게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작은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맛 좀 봐. 뭔가 아쉬운데 뭘 더 넣어야 할까? 저는 양념을 살짝 맛봤습니다. 사실 충분히 맛있었어요. 짭조름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적당했죠. 하지만 순자 씨의 표정을 보니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새우젓을 조금 더 넣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것 같아. 역시 손맛이라는 게 있어야 해. 순자 씨가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냉장고에서 새우젓을 꺼내셨습니다. 아무래도 제 의견이 맞았나 봐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가족이 되어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순자 씨가 새우젓을 한 숟가락 더 넣고 다시 맛을 보셨습니다. 이제 맛이 살았네. 지연이도 이제 조금씩 늘고 있어. 칭찬인지 아닌지 애매한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아까보다는 부드러워진 목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어딘가에는
미세한 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금 때문에 때때로 마음이 아팠죠. 언제쯤 이런 어색함이 사라질까요? 진짜 가족처럼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배추 절이기 시작할까? 순자 씨가 앞치마를 다시 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우려고 팔을 걷어 올렸어요. 오늘 하루만 더 참으면 됩니다. 내일이면 명절도 끝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저는 다시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그것만이 제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걸 봤습니다.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순자 씨가 소파에 앉아 뭔가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무릎 위에 작은 상자 하나가 올려져 있었죠. 저는 문틈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순자 씨가 상자에서 꺼낸 건 낡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실종자 찾기 전단지 같았습니다. 아기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고 아래쪽에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우리 수진이. 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어루만지듯 쓰다듬으시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상자에서 또 다른 걸 꺼내셨어요. 작은 아기 팔찌였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팔찌였는데 크기로 봐서는 정말 어린아이용이었어요. 순자 씨는 그 팔찌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 씨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봐도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수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순자 씨의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음악이 나오면 급하게 채널을 돌리시는 모습이요. 특히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나 자장가 같은 게 나올 때면 더욱 그랬어요. 어느 날은 라디오에서 동요가 흘러나왔는데 순자 씨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급하게 라디오를 끄시더니 한동안 숨을 고르고 계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더니 순자 씨는 억지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음악만 나오면 이상하게 반응하시는데.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한테 옛날에 힘든 일이 있었어.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아버지도 그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무시거든. 어떤 일인데? 글쎄, 나 어릴 때 누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 사고로. 민수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순자 씨에게 딸이 있었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 후로도 순자 씨의 밤중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새벽마다 그 상자를 꺼내서 들여다보시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때로는 전단지를 보시고 때로는 그 작은 팔찌를 만지작거리시면서요. 어느 날 밤에는 순자 씨가 전단지를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읽고 계셨습니다. 1995년 4월 15일 부산역 광장에서 실종. 이름 김수진, 당시 만이세.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95년이면 벌써 30년 전 일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순자 씨는
이 상처를 혼자 안고 사셨던 거네요. 분홍색 원피스, 하얀 운동화 착용, 오른쪽 손목에 은팔찌.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용히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순자 씨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가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도, 제게 까칠하게 대하시는 것도 모두 그 깊은 상처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순자 씨가 음악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울으셨을까요? 얼마나 자책하며 지내셨을까요? 저는 순자 씨의 그 작은 상자와 낡은 전단지를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1995년에 멈춰버린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순자 씨는 아직도 2살 딸을 기다리고 계신 거겠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릇들을 찬물에 담가두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세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니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어요. 늘 하던 일이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어느새 입에서 자장가가 흘러나왔어요. 반달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힘들거나 외로울 때면 늘 부르던 그 노래였죠. 오늘따라 더 선율이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민수는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런 조용한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를 하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릇을 닦으면서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육원에서 김아주머니가 불러주시던 바로 그 선율 그대로요. 음정도 가사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하는 작은 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거실을 봤습니다. 순자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계셨는데 발밑에 리모컨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순자 씨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으시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급하게 손을 닦고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어머니, 제가 다시 부르자 순자 씨가 천천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이 이상하게 초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불렀니? 예. 아, 설거지하면서 노래 불렀나요? 죄송해요. 너무 크게 불렀나? 그 노래 제목이 뭐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뭔가 절박한 느낌이었죠. 저는 왜 그러시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반달이요. 자장가인데. 순자 씨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으로 다가와서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힘이 꽤 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누가 가르쳐 줬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순자 씨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자장가 하나 불렀을 뿐인데 왜 이렇게 놀라시는 걸까요? 말해줘. 그 노래를 누가 가르쳐 줬는지 말해줘. 순자 씨가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대답했습니다. 보육원 아주머니가요. 김아주머니라고.
어릴 때 제가 잠투정이 심해서 맨날 울었거든요. 그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순자 씨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충격을 받은 것처럼요. 손으로 입을 막고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어요. 보육원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니면 오랫동안 찾던 뭔가를 발견한 사람처럼요. 그 아주머니가 어떤 분이었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바쁘셔서 별로 신경 안 써주셨는데 김아주머니만은 달랐어요. 제가 울면 등도 토닥여 주시고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말을 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순자 씨가 이 노래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세한 걸 물어보시는 거죠? 어머니, 혹시 이 노래를 아세요? 순자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한참을 그렇게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후에야 순자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 노래를 다시 불러줄 수 있니? 예, 부탁이야. 한 번만 더 불러줄래? 순자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다시 노래를 불렀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순자 씨는 눈을 감고 제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끝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순자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는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방금 전 일을 되돌아봤어요. 도대체 뭐가 일어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단지 자장가 하나 불렀을 뿐인데 왜 순자 씨가 그렇게 놀라셨는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오후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빨래들이 보송보송하게 잘 말랐어요. 바람에 흩날리는 옷들을 하나씩 걷어바구니에 담았죠. 어제 자장가 일로 순자 씨가 이상하게 반응하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좀 어색했어요. 순자 씨는 평소보다 조용하셨고 저를 볼 때마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지연아, 빨래 다 걷었니? 순자 씨가 베란다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빨래 집게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다 걷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정말 잘 말랐네요. 순자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빨래 바구니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민수의 와이셔츠며 순자 씨의 블라우스며 깔끔하게 개어진 옷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수고했어.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하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불을 거두려고 팔을 뻗는데 소매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평소에는 긴 소매로 가려져 있던 제 오른쪽 손목이 드러났어요. 거기에는 어릴 때부터 있던 작은 흉터가 있었죠. 순자 씨의 시선이 제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시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이상해서 부르자 순자 씨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얼굴이 또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표정이었죠. 그, 그 흉터.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목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소매를 내리려 했지만 순자 씨가 급하게 제 팔을 잡으셨어요. 잠깐만. 순자 씨가 제 손목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흉터는 정말 작았어요. 길이가 2cm 정도 되는 초승달 모양이었죠. 어릴 때 다친 건데 지금은 희미하게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이거 언제 다친 거니? 순자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왜 흉터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던 거라서. 보육원 선생님들 말로는 제가 거기 오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 씨가 제 손목을 놓지 않고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손가락으로 흉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시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저는 불편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냥 흉터인데.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나지 않니? 전혀. 순자 씨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서. 보육원에 온 게 4살 때였는데 그때도 이미 있었다고 들었어요. 순자 씨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마치 무서운 걸 본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손목을 놓고 뒤로 물러서셨어요. 초승달 모양.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부터 계속 이상하게 행동하시는데. 순자 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 자장가를 들었을 때와 비슷한 표정이었죠. 충격과 당황과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순자 씨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추셨습니다. 입술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하시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바람이 불어서 베란다 문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래 얼른 들어가자. 바람이 불어서 먼지 날릴 것 같아. 순자 씨가 서둘러 빨래 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어리둥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바람은 새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도 남은 빨래를 걷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신 후였어요. 문이 꽉 닫혀 있었죠. 거실에 빨래 바구니를 놓고 저는 다시 제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작은 흉터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에 띄는 걸까요? 초승달 모양이라고 하시던 순자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바라보시던 그 충격받은 표정도요. 마치 믿을 수 없는 걸 본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소매를 내려서 흉터를 다시 가렸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순자 씨의 이상한 반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제는 자장가 때문에, 오늘은 흉터 때문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단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그것이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빨래를 개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가 숨기고 계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요즘 순자 씨의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한밤중에 화장실이 급해서 깨어났어요. 살금살금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와 민수의 대화였어요.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어 있었죠. 민수야, 엄마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복도 모서리에 몸을 숨겼어요.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궁금했거든요. 뭔데요, 엄마? 이 시간에 왜 그래요? 민수가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서 피곤했나 봐요. 지연이 말인데, 혹시 순자 씨가 말을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한참을 그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지연이가 혹시 입양이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자 씨가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민수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지연이가 친정 얘기를 전혀 안 하잖아. 부모님에 대해서도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순자 씨의 목소리에 뭔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민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뭐니? 지연이가 보육원 출신이에요. 조용한 거실에 민수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물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건 민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순자 씨는 모르고 계셨거든요. 보육원. 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되뇌이셨습니다. 어느 보육원이니? 한빛 보육원이라고 해요. 부산에 있는. 부산? 순자 씨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뭔가에 놀란 것 같았어요. 네, 부산 동래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해요. 지연이가 4살 때까지 거기서 자랐대요. 4살까지. 순자 씨가 또 중얼거리셨습니다. 뭔가를 계산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지연이도 기억 못 하거든요. 너무 어릴 때 일이라서. 민수가 대답하는 동안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몰래 듣고 있다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혹시 보육원 기록 같은 거 있니? 언제 들어갔는지 나와 있는. 순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지연이 방에 낡은 수첩이 하나 있어요. 보육원에서 주는 그런 거. 거기에 기록이 좀 있을 텐데요. 봐도 될까?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세요? 뭔가 이상한데. 민수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어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순자 씨가 왜 제 과거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요? 그냥 며느리인데 더 알고 싶어서 그래. 나쁜 뜻은 아니야. 순자 씨가 둘러대셨지만 목소리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잠시 후 민수가 제 방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제 보육원 수첩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수첩을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슬픈 기억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있네요. 입소 날짜가. 민수가 수첩을 뒤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997년 3월 15일 입소라고 되어 있어요. 1997년 3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어 있니? 추정 연령 4세라고. 아, 여기 작은 글씨로 뭐라고 더 써 있네요. 뭐라고? 정확한 생년월일 불명. 추정 연령이므로 2세 오차 가능성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2세 오차? 순자 씨가 또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왜 순자 씨가 이런 세부 사항들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도 순자 씨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며
왜 그러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고 서둘러 대답하셨습니다.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어요. 민수에게 수첩을 다시 제 방에 갖다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깨면 안 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민수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제 방에 들렀다가 다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후로는 거실에서 더 이상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에서 나와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방금 들은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순자 씨가 왜 제 출생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실까요? 그리고 1997년 3월이라는 날짜에 왜 그렇게 반응하셨을까요? 2세 오차 가능성이라는 말에도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순자 씨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부른 자장가에 놀라시던 일, 제 손목 흉터를 보고 충격받으시던 일, 그리고 오늘 밤 제 출생 기록을 확인하려던 일까지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순자 씨가 숨기고 계신 비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순자 씨와 저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 같은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강했습니다. 저는 그 불안감을 안고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모든 게 평범해질까요? 아니면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어수선해서 뭔가 정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옷장 위쪽 선반에 올려둔 추억 상자를 꺼내왔어요. 그 상자에는 보육원 시절부터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유일한 과거의 흔적들이었죠. 평소에는 들여다보기 힘들어서 그냥 선반 깊숙한 곳에 둬왔어요. 상자를 열자 묵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간의 흔적이 느껴지는 냄새였어요. 가장 위에는 보육원에서 찍은 낡은 사진들이 있었고 그 밑에는 김아주머니가 주신 작은 인형이 있었죠.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인형을 안고 잠들던 밤들, 김아주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보육원 친구들과의 기억들까지.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나름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상자 바닥 쪽을 뒤지다가 작은 천 조각에 쌓인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뭘까 하며 천을 풀어봤죠. 그 안에는 작은 은팔찌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팔찌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어요. 반쪽만 남아 있었거든요. 부러진 단면이 거칠게 남아 있어서 원래는 더 큰 팔찌였던 것 같았습니다. 은색이 많이 변색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예쁜 모양이었어요. 팔찌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안쪽 면에 뭔가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작고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글자 같은 게 새겨져 있었죠. 창가로 가서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SJ-95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SJ는 이니셜인 것 같고 95는 연도인 것 같았죠. 1995년이라면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가 봐요. 이상했어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거든요. 아마 너무 어릴 때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 건 같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거실에서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부르고 계셨어요. 저는 팔찌 조각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순자 씨가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어둠침침했어요. 요즘 계속 그러셨죠? 뭔가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그게 뭐니? 순자 씨가 제 손에 들린 팔찌 조각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 이거요? 제 추억 상자에서 나온 건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순자 씨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또 그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보던 그 표정 말이에요. 혹시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이상했지만 팔찌 조각을 건네드렸어요. 순자 씨는 그걸 받아서 한참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어요. 마치 귀중한 보물을 본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시더라고요. 안쪽 각인까지 자세히 보고 계셨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다고 했니? 보육원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김아주머니가 제가 늘 차고 있던 거라고 하시던데 부러져서 반쪽만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순자 씨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시더니 지갑을 가져오셨어요. 제 눈앞에서 지갑을 열기 시작하셨죠. 지갑 안쪽 깊은 곳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천에 쌓인 물건이었어요. 마치 귀중품을 보관하듯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죠. 천을 풀자 또 다른 은팔찌 조각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진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부러진 단면의 모양이 달랐죠.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물릴 것 같았어요. 순자 씨가 두 조각을 나란히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맞춰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두 조각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하나의 팔찌가 되었어요. 부러진 부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순자 씨가 왜 똑같은 팔찌 조각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순자 씨는 완성된 팔찌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뭔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순자 씨는 팔찌를 꽉 움켜쥐고 계셨어요. 마치 놓치면 안 되는 소중한 것처럼 말이에요. 순자 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저를 며느리로 보시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간절하고 애절한 시선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연하게 짐작은 되었지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팔찌 조각이 맞아떨어진 후로 순자 씨는 계속 울고 계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었죠. 순자 씨가 30년 전 잃어버린 딸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으셨습니다. 1995년 부산역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 말이에요. 2살 수진이가 실종된 날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장가, 흉터, 보육원 입소 시기, 그리고 팔찌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잖아요. 민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어요. 모든 추측과 의심을 끝내고 과학적으로 확인해 보자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각자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느라 바빴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라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사실은 모녀 관계였다는 거잖아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라고 하니 간호사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마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희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죠. 검사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어서 타액을 채취하는 거였어요. 순자 씨와 저 두 사람의 샘플을 채취했죠. 민수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3일이라니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순자 씨를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 친어머니일까요?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우리는 뭘 한 거죠? 그 3일간은 정말 길었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순자 씨도 저도 어색해했거든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순자 씨는 중간중간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다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대를 했다가 실망할까봐 스스로를 달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시어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이 모든 게 헛된 희망이 되는 거죠.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힘들어했어요. 아내와 어머니가 모녀 관계일 수도 있다는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도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주려고 노력했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시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사 앞에 앉아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죠. 민수가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의사가 서류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99.99% 일치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진짜였구나. 순자 씨가 제 친어머니였던 거구나. 순자 씨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을 드디어 찾은 거니까요.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평생 궁금했던 친부모를 찾은 거잖아요. 민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아내가 누나가 된 거니까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하지만 기뻐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축하한다며 미소를 지어 주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순자 씨가 제 어머니라니. 그동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사실은 딸이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모녀의 손이었죠.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먹한 관계들, 때로는 갈등했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거든요.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어떻게 엄마와 딸의 관계를 새로 시작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 씨가 거실로 향하셨습니다. 저와 민수도 따라갔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내내 말 한마디 없던 순자 씨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거실 한가운데 서신 순자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계셨죠. 고개를 깊숙이 숙이신 순자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순자 씨의 목소리가 울먹울먹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그동안 며느리로 대해서 미안하다는 뜻이기도 했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친부모의 목소리로 듣는 사과와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순자 씨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마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말하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불러보고 싶었던 그 말이었거든요. 순자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30년 만에 딸에게서 엄마라는 호칭을 들으신 거니까요. 저도 무릎을 꿇고 순자 씨를 안아드렸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엄마의 품이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느낌이었죠. 민수가 옆에서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아내가 누나가 되는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기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늘어난 거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가 제 얼굴을 살펴보시더라고요. 3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비교해 보시는 것 같았어요. 많이 컸구나, 우리 수진이가. 순자 씨가 제 볼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도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게 제 원래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노력했어요. 순자 씨도 저도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일주일 후 우리는 사진관에 갔습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어요.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첫 번째 사진이 될 거였죠. 사진사가 포즈를 잡아주었습니다. 순자 씨가 가운데에 앉고 저와 민수가 양옆에 서는 구도였어요. 자연스럽게 웃으라고 하는데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 사진을 드디어 찍게 된 거니까요. 30년의 기다림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특별한 것을 놓았어요. 두 조각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된 은팔찌였죠. 순자 씨가 보석 가게에서 팔찌를 수리해 오셨거든요. 부러진 부분을 깔끔하게 이어 붙여서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팔찌였어요. 액자 옆에 놓인 팔찌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작은 팔찌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니까요. 운명의 실과 같은 역할을 해준 소중한 물건이었죠. 저녁이 되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순자 씨가 다가오셨어요. 함께 설거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전에는 혼자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소처럼 반달 자장가를 흥얼거린 거예요. 마음이 편안할 때마다 부르던 그 노래였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1절을 부르고 있는데 순자 씨가 조용히 2절을 이어받으셨습니다. 돗자리를 깔고서 이야기하며 옛날 옛적에 순자 씨의 목소리가 아름다웠어요.
30년 전 2살 수진이에게 불러주셨던 바로 그 목소리였을 거예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를 마저 불렀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부르는 자장가였어요. 30년 늦었지만 드디어 완성된 가족의 노래였죠. 노래가 끝나자 순자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는 엄마와 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우연의 만남,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찾던 행복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지역이나 장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 인사 꼭 드리겠습니다.